두 개의 섬나라 얘기로 시작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아관 파천을 마치고 환공한 고종 임금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던 1898년 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쿠바의 아바나에 정박 중이던 미군 해군 전함 메인호에 아주 원인을 모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351명의 승조원 중에서 261명이 죽었고 미국은 즉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쿠바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공동조사를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이해 6월 6일에 미국 육군이 관타나모에 상륙하면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얘기입니다. 영국령 홍콩에 모여있던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필리핀의 마닐라에 출현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함대를 급습했고 스페인군은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리핀을 잃어버리게 된 스페인 본국은 급히 본국에 있던 주력 함대를 필리핀으로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열강들은 미국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 4개국의 함대가 마닐라만에 집결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함대를 중간에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189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7년이 지난 1905년 7월 27일 이제 러일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미국 대통령의 특사였던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카츠라 다로가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이들은 깊은 얘기를 나누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나눈 대화를 정리해서 교환했습니다. 이 전쟁을 정리하고 나서 미국은 필리핀의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미군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고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조선과 필리핀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고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면서 반대로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을 도울 수 있는 외국 세력은 아예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이번에 다시 번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전개와 약간 벗어나 있지만 역사적 흐름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은 이렇게 번외편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그다지 많은 지하자원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리상의 발견 시대 이후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한반도는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언제나 충돌하는 장소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대의 제국들 거의 모두는 한반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탈락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고요. 다음으로는 청일전쟁을 통해서 탈락한 중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본과 경쟁하던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또 한 번 탈락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열강이라면 미국하고 영국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과연 일본의 조선 지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이들이 결사적으로 막았다면 아마 또 다른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었을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일본 수상 카츠라 다로, 그 다음에 당시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면서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사,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으며 그러한 얘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 스페인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이 왜 필요했던가, 그리고 왜 일본의 협조를 그 과정에서 받아야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당시 배들은 모두 석탄을 연료로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함대의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석탄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를 가져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국내는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수많은 식민지, 그리고 인도에 아주 대규모의 석탄 공급 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든지 어센신 섬, 그리고 1980년대 전쟁을 겪었던 남미의 포클랜드 섬이나 자메이카, 버뮤다, 지브롤터, 몰타, 그리고 홍콩, 이렇게 세계 곳곳에 석탄 공급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열거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석탄 공급 기지가 적었습니다. 미국은 워낙 큰 국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서부 개척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보다는 국내 개발에 더 신경을 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또한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의 석탄 공급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거니와 유사시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교역을 시작한 것은 대략 1784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이 1776년이니까 미국은 거의 그 독립과 동시에 중국과 교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또 미국은 영국에 이어서 중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국가 간 무역 체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교역의 양이 늘어나고, 또 미국이 해외로의 확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도 태평양 함대를 창설해서 적극적으로 교역 항로를 보호하고 또 해외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1853년에 일본에 갔던 흑선, 페리 제독의 흑선 또한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의 해군 함대는 최소한 서태평양의 북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주로 영국 석탄기지로부터 석탄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영국과 만약에 미국이 이익이 충돌하게 된다면 당연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미국이 필리핀을 필요로 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또 즉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부 구조로 가서도 얘기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의 건국 이후에 대해서는 확장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를 구입했습니다. 그 루이지아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루이지아나 주와는 달리 여기에 있는 이렇게 아주 큰 땅, 사실은 팔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샀던 미국조차도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땅입니다. 또 잠시 독립하고 있었던 텍사스 공화국도 합병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미국 남부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거를 Manifest Destiny, 즉 명백한 운명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한다면 미국은 처음부터 확장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단지 그 대상이 다른 대륙이 아니라 북미 대륙 내부였다는 점만이 다를 뿐입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은 당장 자신의 땅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해안까지 진출하기도 전에 미국 상인들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서 교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 진출도 이미 활발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진출 자체가 자신들의 운명이라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 또한 개항시켰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에 남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 즉 조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를 합병하고 또
고래를 잡는 포경선들이 일본에 자주 출몰 했던 그 시기부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 제국들은 아시아에 있던 석탄 공급 시설을 점점 더 독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 필모어가 일본 개항을 위해서 군함을 직접 파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신미양요 등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에게 있어서 조선은 그냥 청나라의 속국 정도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선이 개항하면서 미국 또한 조선의 외교 사절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했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구한말 조선과 일본 그리고 청나라의 석유 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석유 수입량은 세 나라 모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은 조선과 일본에서 청나라보다는 꽤 높다. 그리고 청나라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선이 수입하던 석유는 대개 일본으로부터 중개무역으로 수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889년부터는 중앙아시아의 바쿠 유전에서 생산된 러시아산 원유가 들어오고요. 또 1897년에는 이제 수마트라산 석유도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홍규덕 교수가 대략 5개 정도 이유를 열거를 합니다. 먼저 미국에게 있어서 조선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철강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넘어서 최소한 생산량 중에서 15% 이상을 외국이 소비해 줘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소비했습니다만은 조선은 철강 수입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있던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러시아 세력의 견제에 있어서 일본을 대표 선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미국인들은 당시 조선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메인스트림들은 조선이 직접 자신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1945년 이후에 한국을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결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을 놓고 루즈벨트 정부 그리고 그 전에 맥키니 정부가 아주 높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대결하면서까지 조선에 개입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힘이 분산되어 버리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미국으로서는 이민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하층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미국에 유입돼서 또 싼 가격에 일을 하면서 미국 하층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이제 그런데 조선인들마저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저는 미국의 국내 개척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서부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과 싸워가면서까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주고 대신 일본으로부터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무르마치마쿠 때부터 필리핀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44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무려 150년 전부터 정규적인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1517년에는 일본 선원들이 마닐라에 나타났습니다. 또 1580년에는 일본 해적 그러니까 왜구죠. 왜구들 중에 일부가 아예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 조그만 식민지까지 건설할 정도로 진출이 활발했던 겁니다. 1600년경에는 마닐라의 니온마치, 즉 일본 거리가 건설되어서 무려 3000명의 일본인하고 또 일본계 필리핀 사람, 그러니까 혼혈입니다. 일본계 필리핀인들이 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60년대 또는 50년대에 찍은
일본의 니온마치인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분명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용인받으면서 대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내전, 즉 남북전쟁이 끝난 것이 1865년이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도 그래서 미국은 아직 전후 재건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시대고 또 서부 개척은 한창 진행 중일 당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반도까지 일본 세력이 확장하는 것 정도는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필리핀에 대한 지배를 일본으로부터 보장받은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티저에서 제시한 여러 열강들 중 단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럼 과연 한반도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항하는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던 1902년 이미 영국은 일본에 한반도에 관한 하는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츠라와 태프트가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츠라 태프트 밀약, 그리고 영어로는 카츠라 태프트 어그리먼트라고 하니까 어떤 조약에 서명을 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만나서 긴 얘기를 나눴고 나중에 얘기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던 겁니다. 내용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당시 대한제국이죠.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 한일 의정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04년 2월 23일에 일본이 러시아와 러일 전쟁을 시작하던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정부를 압박해서 맺은 조약이었는데요. 내용을 조금 보시죠. 중요한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5조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에 보면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약 3조를 보면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츠라하고 태프트가 만나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는 밀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이 한일 의정서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밀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양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밀약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략 3가지 정도의 얘기가 오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문서,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을 발굴해서 쓴 책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먼저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카츠라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 원칙이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는 일본, 미국, 영국이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을 끌어들이면서 대신 동아시아 당사국인 중국과 조선은 빼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얘기입니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당연히 태프트가 먼저 말을 꺼내죠. 태프트가 카츠라한테 일본은 아마도 미국과 같은 강력하면서도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카츠라가 즉시 아주 강력하게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은 절대 필리핀을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즉 대한제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먼저 꺼낸 것은 카츠라입니다. 카츠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은
Korea being the direct cause of our war with Rus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제국이다 라고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lete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도 대한제국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대한제국은 반드시 경솔하게 다른 외국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 옛날 버릇으로 되돌아가 버릴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복잡한 국제적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다시 한번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프트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당신의 말이 여기 보면 fully admitted the justiceness of Count's observ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말이 정당하다 해놓고 개인 의견임을 먼저 전제를 이제 하고 난 뒤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대한제국에 대한 수저런티, 그러니까 종주권, 즉 외교권을 확보하는 것은 러일 전쟁의 타당한 결과이며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고 태프트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츠라만 하더라도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태프트가 더 먼저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놓고 뒤에 또한 루스벨트 대통령도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실제로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후 태프트가 보낸 보고서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승인한다 라고 전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 1905년 7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이 한 번의 미팅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을 리는 없죠. 아마 미국은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아주 편안하게 일본을 방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문은 태프트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한 달 전이었던 1905년 7월 1일에 태프트는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을 출발해서 서해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일행이 무려 80명이 넘는 대규모였고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태프트가 아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인 앨리스 루스벨트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인데요. 당시 미국 의회가 정부 지출을 아주 깐깐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 참가단들은 모두 자신의 돈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대륙 횡단 철도 비용만 하더라도 14,000불이 넘었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00불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무려 7, 80명분의 한 달 임금을 대륙 횡단 열차에만 쓴 겁니다. 그것도 정부 예산만 그랬으니까 자비 부담분을 합치면 훨씬 더 커집니다. 여기에 또 여객선 비용이 28,000불입니다. 그리고 여객선 내부에서 쓰는 팀만 1,800불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호화판 여행이었죠. 당시 의회 의원만 23명이 동행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고 또 우리나라와 필리핀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전혀 몰랐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 대통령제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루스벨트에게 공주 대우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은 중국에 갔을 때고요. 이 과정에서 앨리스 루스벨트가 우리나라 왕릉에 가가지고 석상에 올라탄 사진, 이거는 아직도 외교적인 무례로 아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카츠라와 태프트가 만나는 것은 그냥 형식 절차였고 서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내용은 한동안 비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인 1924년, 대략 한 20년 조금 못되게 19년 정도 지났을 때 미국의 역사학자가 내용을 발굴해서 공개해버리면서 모든 것이 알려진 겁니다.
이 문서는 양측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 측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병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모든 열강으로부터 다 인정받았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으면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어차피 대한제국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미략에 근거해서 1921년에 열린 워싱턴의 해군 군축 조약에 당당히 강대국으로 참가해서 군사대국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영국은 미국보다 약간 더 빨리 움직였죠. 그래서 영국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한다는 The Great Game의 기본적인 세계 전략 목표를 절대 잃지 않으면서 대신 자신들의 피와 자신들의 비용이 극소화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일 동맹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저지시켜줄 외부 세력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이제 국제사회는 조선을 일본이 지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은 조선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남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서양식 모델을 적용해서 보호국이라는 형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을사보호조약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을사보호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